제3차 중동전쟁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고 미국의 개입조차 무력화되면서 전 세계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두가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단 하나의 시스템이 전장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중동의 그 어떤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비극을 막아내고 그 거대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홀로 돈방석에 앉게 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셈 알리자니, 이란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군사전략을 총괄하는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전장에서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대신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적들을 어떻게 무릎 꿇려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조국 이란이 품고 있는 위대한 페르시아의 역사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제가 설계한 불사조의 날개 작전, 즉 수천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압도적인 공중 공격은 감히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완벽한 전략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어떻게 단 10분 만에 제가 되어 사라졌는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지식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처참한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제가 마주해야만 했던 경악스럽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제 조국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저희의 비밀 전략 통제 벙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란의 두뇌이자 심장이었고 저는 그곳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날 벙커 안의 공기는 승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앞에 거대한 전술 스크린은 수십 개의 패널로 나뉘어 제가 설계한 불사조의 날개 작전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장관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천 개에 달하는 초록색 아군 아이콘들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이스라엘 영공을 향해 유유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제 옆에는 저의 충실한 보좌관인 핫산 소령이 긴장된 얼굴로 각종 데이터를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0살은 어렸지만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제가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작전 앞에서는 그의 냉철함도 흥분으로 조금은 달아오른 듯 했습니다. 저는 핫산에게 이스라엘 방공사령부의 처참한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분명 그들의 벙커는 지금쯤 지옥과도 같은 모습일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불사조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아이언돔이니 에로운이 하는 방어 시스템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눈을 감고 우리의 숙적 이스라엘 방공사령관 아비 미즈라히의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바로 제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은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달콤했어요. 벙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서로의 어깨를 치며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를 나누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제가 그린 그림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승리를 선언하고 축배를 들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보좌관 핫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핫산은 제게 다가와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사령관님, 조금 이상합니다. 적의 방어 패턴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핫산, 긴장 풀게. 저들은 지금 패닉 상태일 뿐이야. 저항이 거세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저들의 숨통을 제대로 조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핫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사령관님, 저들의 저항이 거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을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핫산의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불길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핫산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에 기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을 거의 다 뚫고 들어간 우리 드론 부대의 선두 그룹은 건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열의 한가운데 허리 부분에 위치한 드론 몇 기의 신호가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깜빡임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말이죠. 드론들이 격추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공에서 갑자기 모든 동력을 잃고 맥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스크린으로 다가간 바로 그 순간, 이번에는 대열의 후방에서 우리 부대 전체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조기경보 통제기 편대가 아무런 외부 충격도 없이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폭발해버렸습니다. 중앙 지휘 시스템의 에러, 연결 끊김 같은 붉은 경고 메시지가 마치 비명처럼 미친 듯이 화면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벙커 안의 모든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승리를 확신하며 떠들던 장교들은 모두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제가 승리를 예감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 스크린을 가득 메웠던 수천 개의 초록색 아군 아이콘들이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처럼 전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텅 비어버린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죠. 제 머릿속이 제 평생의 지식과 경험이 눈앞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누군가의 농간이거나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제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리고 다급한 보고들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심장이 배신감과 분노로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성을 잃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어요. 미군 놈들, 감히 우리를 상대로 이런 비겁한 수를 쓰다니. 저는 이것이 명백히 이스라엘을 등에 업은 미국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무기를 사용한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보좌관 핫산이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령관님, 핫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작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어요. 그 모니터에는 이번 공격을 방어한 주체의 신호 정보를 분석한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심장이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굴욕감으로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를 격파한 공격의 발원지는 미군이 아니었어요. 그 공격을 지휘한 정체불명의 전자전 신호의 출처는 아랍에미리트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지휘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작은 나라, 제가 늘 그렇게 무시하고 폄하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최정예 부대를, 그것도 이렇게 처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격파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굴욕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군사 경력에, 아니, 위대한 페르시아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었어요. 저는 분노에 차서 핫산에게 소리쳤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당장 다시 확인하라고 윽박질렀어요. 하지만 핫산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여러 번 교차 검증을 마친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차라리 미군이 손에 패배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희극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얼마 전의 기억을, 이 완벽했던 작전을 처음 구상했던 그 순간을 고통스럽게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과 얼마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날은 테헤란의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실이었어요.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의 대리인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불사조의 날개 작전의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었죠.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제 눈빛은 그 어떤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스크린에 이스라엘과 중동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띄워놓고 그들의 허술한 방어 체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비대칭 전력, 즉 수천 기의 드론과 미사일이 어떻게 저들의 방어망을 질식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만족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대부분의 위원들은 저의 대담하고 공격적인 계획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포병 출신의 보수적인 원로 로스타미 장군만은 달랐어요. 로스타미 장군은 제 계획이 너무 위험하고 허황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름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카셈, 자네의 계획은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드론 따위의 장난감에 국가의 명운을 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우리의 강력한 탄도미사일로 적의 주요 거점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 장군은 아직도 과거의 전쟁 방식에 갇혀 있구나. 저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로스타미 장군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장군님, 장군님의 방식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자랑하시는 탄도 미사일은 저들의 패트리엇과 에로우 시스템의 대부분 요격당할 뿐입니다. 그것은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천 개의 값싼 드론은 저들의 비싼 요격 시스템을 완전히 소모시키고 결국에는 질식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핵심, 비대칭 전력의 힘입니다. 저는 이어서 최근 입수한 첩보들을 근거로 제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이란의 방공망은 허술하지만 공격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겪었던 끔찍한 악몽 때문에 절대 우리 땅에 지상군을 투입할 용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번처럼 제한적인 공습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비대칭 공격으로 저들의 심장과도 같은 중동의 미군 기지나 그들의 신복인 이스라엘을 타격한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제 논리정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브리핑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결국 로스타미 장군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최고 지도자의 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저의 불사조의 날개 작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어요. 낡은 세대를 밀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전쟁을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제 지성과 전략이 이란을 새로운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오만했던 기억의 끝은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처참하고 굴욕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이름 모를 작은 나라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패배를, 이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수립한 작전이었고 이란의 모든 군사적 역량이 총동원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라니요. 저는 즉시 작전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는 패배의 무게에 숨막힐 듯 무거웠고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잊은 채 교전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 속에서 저는 이 굴욕적인 패배의 원인을,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저의 머릿속은 더욱 깊은 혼란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드론을 격추시킨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우리가 잃은 드론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어요. 수많은 드론들은 격추된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서 기능을 멈추고 제멋대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제가 평생 배워온 군사학 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의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포병 출신의 보수적인 원로 로스타미 장군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로스타미 장군은 제 책상으로 다가와 제가 보는 앞에서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최고국가안보위원회에서 당신의 그 비싼 장난감들이 벌인 이 대참사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드론 부대를 만드는 데 쏟아부은 돈이 우리 포병 여단 셋을 현대화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뭐라고 보고할 건가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그것도 단 10분 만에 최정예 부대가 전멸했다고 보고할 건가요? 그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지금 원인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의 비밀병기에 당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로스타미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밀병기라,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 내뱉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그는 제 어깨를 치며 자네의 그 오만한 전략이 조국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집무실에서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의 조롱이 오히려 제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저는 다시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좌관 핫산에게 모든 가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핫산은 며칠 밤을 샌 끝에 마침내 의미심장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단순한 전자전 공격이 아닙니다. 만약 적이 강력한 전파 방해 공격을 했다면 우리 드론 전체가 동시에 마비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달랐어요. 적은 마치 우리 드론 편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고 그 생명체의 신경망과 혈관을 정확히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핫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드론을 하나하나 격추한 게 아니었고 우리 편대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방식은 제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핫산은 자신들의 기술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군사 역사학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란 최고의 군사사학자 피르다우시 박사를 긴급히 호출했습니다. 피르다우시 박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였어요. 그는 제가 내민 전술 분석 데이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스크린 위에서 마치 길을 잃은 듯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드론의 마지막 비행 궤적과 그 주변에 점처럼 찍혀있는 한국의 방어 시스템 위치를 훑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박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사령관님, 이것은 성벽과 성벽이 부딪히는 정면 대결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덫을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방식입니다.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길을 끊고 보급을 막고 스스로 혼란에 빠져 말라 죽게 만드는 지독하고도 영리한 방식이죠.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대체 무엇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르다우시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고대 동방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수십 배는 강력했던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성벽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대신 온 국토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산성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하나의 성을 공격하면 주변의 모든 성에서 출격한 군대가 적의 후방과 측면을 끊임없이 공격해 결국 거대한 군대가 스스로 붕괴하게 만든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배치된 점들을 하나씩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러자 피르다우시 박사는 비극적인 선언을 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령관님,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21세기에 부활한 고구려의 산성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마주한 것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부활한 한 민족의 끈질기고도 무서운 생존의 지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집무실 벽에는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그려진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늘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조상들은 드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수많은 민족을 지배했던 위대한 정복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지도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 없이 수천 년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싸워야 했던 민족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강해지는 것일까? 그들의 기술과 전략에는 과연 어떤 한과 도끼가 서려 있을까? 얼마 후 핫산이 새로운 첩보 보고서를 들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란 공중전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서 유출된 모사드의 극비 문건이었어요. 거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방공 벙커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당시 방공 사령관이었던 아비 미즈라히 장군이 남긴 충격적인 코멘트가 적혀 있었죠. 한국의 AI는 우리에게 발사 지침을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언돔과 패트리엇, 에로우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통합하고 지휘했다. 그 순간 벙커의 지휘관은 내가 아니라 한국의 인공지능이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수였던 이스라엘의 시스템마저 자신들의 거대한 거미줄의 일부로 흡수해버린 것이었어요. 이건 기술을 넘어선 거의 마법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그 후 이란의 모든 군사 전략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었고 저를 조롱했던 로스타미 장군이 비대칭 전력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로 저에게 이번 패배의 원인과 한국의 전략에 대한 공식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장 치욕스러워했던 그 패배의 원인을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해야만 하는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집무실에 칩거하며 보고서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제가 저지른 실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알자지라와 CNN, BBC 같은 전 세계의 방송사들이 연일 중동의 새로운 군사 지형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화면 속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국방장관이 탄국을 직접 방문해 방위산업체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한국의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이 중동 안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기존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한쪽에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래프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꿈꿨던 중동의 새로운 질서가 제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중동의 패권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그 새로운 패권의 주인이 이란이 아니라 머나먼 동방의 작은 나랑 대한민국이 되었을 뿐이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파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들의 역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생존의 방식을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의 고난과 저항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무섭고도 지혜로운 생존 방식을 완성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힘 앞에서 너무나도 오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들이 가진 역사의 무게를, 그 안에 담긴 처절한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 수천 기의 드론과 미사일이라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주를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선보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화려한 쇼는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얼마나 강한지만을 증명하는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되어버렸어요. 저희의 뼈아픈 실패가 한국에게는 천문학적인 돈방석을 깔아준 셈이죠. 이보다 더 완벽하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옛말에 들어맞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단지 도시를 무너뜨리고 땅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앗아갔고 우리의 미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길 정신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죠. 폭격 소리 속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이건 역사에서 지워질 참혹한 실패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한국은 달랐는데 우리가 포기한 그 땅에서 우리가 실수로 흘려버린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망가진 도로 위에서 불탄 학교 터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한가운데서 한국은 기어코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총도 없었고 자원도 없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단 하나. 절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 그 불굴의 집념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미래를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전쟁이란 이름의 가장 냉혹하고도 위대한 아이러니였습니다. 패배는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이에게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 모든 상처와 절망을 이겨내고 이토록 아름답게 부활한 한국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로 이긴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진 것이었는가?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전쟁의 가장 냉혹하고도 아이러니한 진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부했던 한 나라의 최고 전략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였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더 좋은 무기 하나가 승패를 갈랐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수천 년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던 우리만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 가장 현대적인 기술과 만나 어떤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전략의 전부라고 믿었던 오만한 제국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힘을 역이용해서 덫을 놓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지혜를 터득해 온 것이죠. 수천 년의 고난과 저항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적의 가장 강력한 창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방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준 셈이니까요. 앞으로 세계는 우리가 가진 무기의 숫자보다 그 무기 속에 담긴 우리의 깊고 무서운 이야기를 더 두려워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만들어준 나라가 왜 반항하나요? 전쟁을 하자고 해도 도망갈 사람들인데. 충격적인 발언이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학생의 발언이 강의실을 찌를 듯한 정적에 가득 채우자 교수님과의 토론이 예기치 않게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영국 학생의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외교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유럽의 정치사와 외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영 제국의 찬란했던 역사는 제게 늘 자부심을 주는 존재예요.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전략과 용기는 지금도 저를 설레게 합니다. 더불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찬란했던 영광,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업적, 그리고 비틀즈부터 해리 스타일스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옥스퍼드 외교정치학과에 진학한 것도 이런 자부심 때문인데 영국이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옥스포드의 웅장한 캠퍼스를 거닐 때마다 처칠과 같은 위대한 정치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영국의 독특한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과 오랜 세월 다듬어진 외교적 수완은 현대 국제 정치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국의 지혜와 전통을 배우고 계승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영국 외교사를 공부하며 미래의 외교관을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있다는 정도였죠. G7 국가인 일본과 GDP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저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의 현대사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더구나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 그 자체였고,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영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체 개발한 전투기와 K2 흑표 전차, 그리고 최신의 한국형 구축함은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께서도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속도는 유례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겠지 하고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알면 알수록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GDP만 보고 판단했던 제 좁은 시각이 부끄러웠죠. 한국은 이제 제게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자마자 영국의 모든 SNS가 들썩일 정도였죠. 우리 기숙사에서도 밤새 몰아보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의 킹덤을 보면서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죠. 한복의 우아한 선과 색감은 빅토리아 시대의 드레스만큼이나 아름다웠는데 영국의 코스튬 디자이너들도 한복의 독특한 미학에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심지어 옥스퍼드 패션학과에서는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수업도 개설되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 공부로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죠. 마치 영국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친 것처럼 한국도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해전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자신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의 역사는 대영제국의 그것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제 관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는데 중국인 교환학생 IN과의 격렬한 토론은 제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동아시아 역사 강의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도널드 교수님은 평소에도 차분하고 논리적인 강의로 유명했지만 그날은 더욱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반도가 세계 4대 강대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이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절대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교환학생 IN은 평소 수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었어요. 뛰어난 영어 실력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과 관련된 주제만 나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곤 했습니다. 도널드 교수님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하시며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셨어요. 한반도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땅이었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두보였죠. 이런 지리적 이점은 동시에 끊임없는 침략의 빌미가 되었다고 해요. 고구려의 광개토대 왕비부터 시작해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한반도가 겪어온 침략의 역사는 서양인인 제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의 저력, 30년간의 몽골 침략을 견뎌낸 고려의 끈기, 임진왜란 때 위대한 해군 장수 이순신의 활약은 마치 영국의 넬슨 제독을 떠올리게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현대 한국의 군사력이었습니다. 430억 달러의 국방 예산으로 세계 군사력 5위를 달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형 전투기는 영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템페스트와 비교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IN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현대 한국의 위상을 설명하실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순위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설명하시며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면 한국은 세계의 연구소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2위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IN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평소와 달리 공손한 태도로 발언권을 요청하는 모습이 왠지 불안해 보였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영국인인 제가 봐도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도널드 교수님은 질문할 시간을 잠시 뒤에 주겠다고 하면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문화 산업이었는데 중국은 14억 인구와 5천년 역사를 내세우지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한국 문화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K-팝을 대표하는 BTS부터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었죠.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도널드 교수님의 강의는 마치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 끝에 폭발하듯 터져나온 IN의 반박은 제가 동아시아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의 문명화를 이끈 은인이라고요. 고조선 시대부터 한반도는 중국의 변방이었고 지금도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란족의 침략이나 만주족의 병자호란은 중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IN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널드 교수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오래된 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 차분한 눈빛으로 IN을 바라보셨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역사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어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원나라의 고려 침략, 청나라의 조선 침략, 이 모든 것이 중국 역사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마치 로마 제국이 브리타니아를 침략한 것을 문명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네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비유에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하지만 IN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변방 민족들의 행위였어요. 진정한 중화제국은 한반도를 침략할 이유조차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해갔어요. 도널드 교수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현대 중국의 GDP가 2위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왜 과거의 침략은 변방 민족의 소행이라고 부정하나요? 이중잣대가 아닌가요? 교수님의 논리적인 반박에 IN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IN의 주장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 황당했어요.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착취를 문명화라고 포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IN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한자도 주고 문명도 전파해준 거잖아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교수님은 마치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를 두듯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로마가 브리타니아의 라틴어를 전파했다고 해서 오늘날 영국이 로마의 속국입니까?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IN의 논리를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 그토록 당당하던 IN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고 손끝까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한국은 그저 자잘한 나라에 불과해요.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죠. 한국인들의 DNA에는 용기라는 게 없어요. 전쟁이 난다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게 뻔하죠. IN의 모욕적인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는 한국인들을 더욱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인들은 항상 도망자였어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모두 도망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강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군사력 순위까지 왜곡하려 들었어요.
세계 군사력 랭킹에서 중국이 1위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5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완전히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그녀를 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IN의 망언이 끝나자 교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동안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IN 학생, 내가 당신의 발언을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 중국은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없다. 둘째, 한국인들은 용기가 없다. 셋째, 중국이 세계 군사력 1위라는 거죠.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렇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고구려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까요? 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을까요? 그리고 왜 현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을 세계 5위로 평가할까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IN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역사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죠. 당신이 배운 역사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방금 한 질문에 답해보세요. 교수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목소리에 IN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라면 거짓된 역사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마치 최후의 일격과도 같았어요. IN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강의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영국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IN의 왜곡된 역사관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의 망상을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발언권 기회를 부탁드렸고 도널드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영 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강대국이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 순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영국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여러 학생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도널드 교수님은 제 의견에 깊이 끄덕이시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스칼렛의 지적처럼 역사는 미화가 아닌 성찰의 대상입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가 위대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왜곡할 근거가 될 순 없죠. 교수님은 칠판에 연도별로 사료를 정리하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삼국사기부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까지 명확한 역사적 근거들이 하나둘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역사를 전공하는 보아탱은 임진왜란 당시 중국이 조선을 돕긴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일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죠. 러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크리스는 19세기 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토론은 점점 더 학술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IN의 감정적인 주장과는 달리 우리는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영국의 인도 지배, 스페인의 남미 식민지화,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침략,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강대국들은 늘 자신들의 침략을 문명화 사명이라 포장해왔죠. 도널드 교수님은 우리의 토론을 이끌어가며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건네셨어요. 교실은 마치 옥스포드의 전통적인 세미나실처럼 진지한 학구열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군요. 교수님의 음성이 강의실을 울렸어요. 마치 역사의 법정에 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널드 교수님은 칠판 앞에 서시더니 역사적 증거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셨어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 수나라의 100만 대군 침공, 당나라의 침략, 원나라의 침입, 청나라의 침략까지 이 모든 기록들이 중국의 공식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제인스 디펜스, 글로벌 파이어 파워와 같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기관들은 모두 미국을 1위로 평가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이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냉철한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IN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시며 계속하셨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케임브리지의 동료 교수들도 같은 문제를 보고하고 있어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역사 왜곡이 학문의 전당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마치 진실이라는 폭풍 앞에 모두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마치 대영 제국이 식민지 시대를 미화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건 모두 서양에 편향된 시각이에요. IN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중국의 GDP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중국이 없다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미국 혼자서는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정말 이성을 잃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시아인들은 모두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중국이 이끌고 있는 아시아 경제 성장, 아직도 실감 못하시나요? 서구 언론이 중국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말하면 말할수록 그 속에서 중국의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닌 진실의 기록이어야 해요.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죠. 영국도 한때는 제국주의적 오만함으로 역사를 왜곡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IN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중국의 성장이 가져온 그림자, 즉 자국의 경제력만을 내세우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실에 남은 우리들은 역사 왜곡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역사를 외면하면 결국 왜곡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도널드 교수님의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된 것도 이런 역사적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우리의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오히려 그들은 힘든 역사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소프트 파워와 한류라는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현대 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심장이 되었고, LG와 SK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영국의 고급차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이런 한국의 성과를 보며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를 왜곡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었죠.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은 이제 세계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치학과에서 열린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세미나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련해줬어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발전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도널드 교수님께서는 제 졸업 논문 지도를 한쾌히 맡아주셨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피어난 기적 한국의 부상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국이 어떻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의 동아시아 섹션에 들어설 때마다 수많은 역사 자료들과 현대 한국을 분석한 논문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문화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무이한 사례였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것은 역사의 중요성이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인류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이 연구는 제게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소중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역사 연구의 매력은 그저 과거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는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널드 교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스칼렛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